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굉장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공부에 있어서 노력과 실천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매일매일 1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그 노하우로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 요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미리 알고 있던 내용들은 정리해 보시는 시간으로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셔서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법에 대한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놓고 있어요.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건축법 보셨죠? 그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할 때는 이제 이 주택법이죠. 즉 한두 채 짓고 뭐 할 때는 당연히 또 건축법이에요. 주택도. 근데 우리 주택법은 그 주택법 적용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이 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에서 배우셨죠? 29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 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죠. 주택은 딱 두 가지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권이 건물이 하나인데 하나면 단독주택. 건물이 하나에 소유권이 여러 개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건축법은 당연히 뭐 요거 29가지 용도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이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또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즉 한마디로는 30채죠. 한 번에 30채 이상 주택을 건설해서 즉 건축해서 공급을 할 때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들 청약저축 가입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건축법에서 지어진 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많은 주택을 건설해서 많은 주택을 판다. 이거 규제를 확실히 조금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규제가 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이 있는 겁니다. 요 가로 열고 이제 50채는 뭐냐면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50채 이상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 주택법이다. 그러면 49채까지는 이제 건축법이겠죠. 원칙은 이제 29채까지는 건축법이고 30채가 넘으면 이상이면 주택법이다. 자, 큰 차이가 이제 벌써 요거 차이예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즉 건축법이면 우리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기속행위다. 그 얘기는 허가를 적법하게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예요. 즉 주택법 기타 관계된 많은 법규에 적합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재량의 의미예요. 행정처한테 재량. 자, 건축주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자격 요건이 없어요. 건축법에서 내가 건축주 되는 건 내가 땅 사가지고 건축허가 받으면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자격증 따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주체는요, 아무나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주택법에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를 딱 정해놨어요. 그 자들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원칙 있다가 보면 등록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즉 건설업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따로 등록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등록해야만이 되고, 자 주택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고 싶으면 설립 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사업 주체만 딱 정해놓고 있어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축주고, 즉 30채 미만까지는 누구나 집 지어서 집장사 해라 이거고, 30채 넘으면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이 있는 겁니다. 뭐 둘 다 사익사업인 거는 맞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강제로 해갖고. 그런데 우리 주택법은 공적 주체가 요 7가지 사업 주체 중에 이따가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LH, 또 지방공사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걔들은 공적 주체예요. 공적 주체도 당연히 사업 주체, 공적 주체도 있겠죠. 그들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건 공적 사업으로 봐가지고 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수용권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30채 미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즉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맞게끔 서로 합의해서 사고 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이나 막 이렇게 막 대기 순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주택법은 주택 건설되는 게 하나의 단지가 형성되는 거죠. 30채 이상이고 어떤 경우는 뭐 몇천 채, 여러분 음마 아파트 가면 4,400세대가 한 단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만 지면 안 되죠.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그래서 한 단지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30채 미만은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대지에다가 건물, 주택 지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택법에서 지어진 거는 주택법의 공급 규정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지 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순위제, 가점제. 여러분들 뭐 청약 통장을 일정 기간 가입하고 있으면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또 거기에 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자녀가 많고 또 뭐 이러면 또 점수가 높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라서 그 집을 팔아야지, 공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뭐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30채 미만이냐, 같은 주택이라도 30채 이상 이렇게 건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주택법도 적용된다는 거, 30채 이상이면. 근데 이따 보면 예외적으로 이제 50채 이상도 있으니까. 자, 요게 이제 예외죠. 즉 단독주택 아까 30채 이상인 주택법인데 이제 50호 이상일 때 주택법인 건 요 경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예외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되죠.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이 주택법인데 요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이다. 49채까지는 그러면 건축법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따가 보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중요한데 다시 나와요, 반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원룸형도 있고 단지형도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요거는 이제 5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이다. 그래서 49채까지는 건축법이니까 일반 원칙적인 것보다 규제를 훨씬 완화해 주는 거예요. 20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도시정비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6가지 정비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었죠. 그거에서도 50채 이상일 때가 주택법이 적용된다. 그 외에는 이제 주택을 30채 이상일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단 주택법 적용 대상 정확히 알아두셨으면 이제 주택법에 쓰는 용어. 여러분들 단독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공동주택 분류.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그러면 기숙사는 빠집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 왜 이렇게 보면 법이 다르면 왜 개념도 다르냐? 당연한 겁니다. 그 법의 목적이 다르니까 개념도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숙사도 당연히 건축물이니까 이제 건축법에서는 하지만 기숙사를 분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분양까지 규제를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숙사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도 공관이라는 게 뭐 청와대 살림집 이런 데요. 그 외국 대사들 공관, 살림집 있잖아요. 그거 팔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에 그걸 어떻게 건축할 건가지는 당연히 건축법에서 규제해야 되지만 그거 팔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공관 이런 거는 뭐 개념에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마다
그 법의 목적이 다르니까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까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뭘로 구별하냐? 규모로 분류하는 거예요. 규모로. 그래서 층수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무조건 크든 작든 5개층 이상이면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 연립이나 다세대예요. 그럼 연립과 다세대는 층수로는 구별이 안 가요. 층수로는 그래서 뭘로 구별하냐? 동당 연면적. 동당 연면적. 그 한 건물 있잖아요. 한 세대당이 아니에요. 동당 연면적이 660초가냐 이하냐. 그래서 660을 왜 660으로 했냐? 이게 200평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평 개념 쓰다가 지금 제곱미터 쓰다 보니까 이게 330, 660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한 평이 보통 3.3제곱미터니까. 그래서 200평 넘으면 연립, 200평 안 되면 다세대. 그래서 층수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숫자 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660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는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이고 660은 요게 연립하고 다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이니까. 자, 그 정도면 되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 기준은. 그다음에 이제 뭐를 아셔야 되느냐? 요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류 기준 알아두셔야 되는데 문제를 내보면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몰라요.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도.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 그 입력이 돼 있어서 선입견이 즉 뭐 LH가 하면 국민주택, 뭐 현대나 삼성 이런 민간건설업체가 하면은 민영주택 이런 식으로 구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법하고는 맞지 않게 개념을 하니까 혼동해 버리는. 자, 이 시간부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민영주택은 뭐냐면요. 국민주택 아닌 게 민영주택이에요. 우리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민영주택이라 하면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주택이 딱 있으면은 국민주택이 있거나 민영주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민영주택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주택 아닌 게 민영주택이니까. 그럼 국민주택이 뭔가는 알면 되는 거잖아요. 국민주택이 뭔가 알면은. 그럼 국민주택이 뭐냐? 요거예요. 공식이 딱. 요 공식 외워야 돼요. 이게 둘 중에 하나면 국민주택이에요. 이거 아니면 민영이고요. 그래서 공적 주체. 공적 주체명이 딱 나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공사. 요게 공적 주체예요. 우리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 중에 이 공적 주체가 전용 면적이에요. 85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 85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 자, 이거는 뭐냐? 공적 자금은 공적 주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국가에서 국민주택 많이 지려고 한 50조 원 가까이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국민주택 기금이라고 그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 그것도 국민주택이에요. 즉 예를 들면 현대 산업개발이 요 자금 받아다가 7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졌다. 그 국민주택이에요. 현대 산업개발을 했지만 왜 그 자금 받아다가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LH라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하더라도 12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0제곱미터니까 85 이하가 아니니까 그것도 민영이에요. LH가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은 누가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이 규모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금을 뭘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민간건설 주체도 국민주택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자금 빌려다가. 그리고 공적 주체라도 얼마든지 민영주택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규모를 넓은 평수를 하게 되면 다 민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업 주체하고 관련시켜서 선입견을 갖다 보니까 문제를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요 공식에 빠지는 건 민영일 거 아닙니까? 이 공식에 넣어보면 그 국민주택인지 아닌지 금방 아시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아파트 세방.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파트에서 세방 내주기 힘들잖아요. 내가 주인이 살면서. 왜 그럼 세방 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부분을 완전히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나도 살고 대신 거기는 이제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 한 부분을 독립 공간으로 해서 세를 내줄 수 있는 당연히 그 부분은 그 전체 101호면 그 101호 전체 소유권이지 별도의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 세방 내주는 부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해줘야 되겠죠. 같은 아파트 들어와 갖고 뭐 문간방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설치해서 자 그러면 그 단지 전체에서 예를 들어 900세대 단지를 진다. 이런 세대 구분형 그 공동주택은 그거의 3분의 1, 300세대 이하로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제한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오면 아파트 내 새방 생각하시면 그러고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간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마디로 도심 내에 소규모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그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주 근거리, 즉 직장에서 가까운 출퇴근에 어려움 없도록 역세권 이런 곳에 이제 소규모로 이제 하게 되면 뭐 월세 전세도 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입할 때도 그래서 마련한 제도인데 일단 크게 요 이제 여러분들 요 표 갖고 이해가 안 되면 밑에 내용을 보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형과 이제 원룸형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모두 다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큰 평수로 하면 안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그럼 공동주택 그러면 주택법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였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로 해야 돼요. 그중에 단지형은 아파트로 할 수가 없어요. 단지형. 즉 5계층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5계층 이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계층 이상으로 한 걸 아파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로 할 수 없고 저 연립이나 다세대로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죠? 연립은 4계층 이하이면서 660 초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면서 4계층 이하라는 건 똑같고 660 이하였잖아요. 다세대.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은 아파트로는 못하는 대신에 이 연립과 다세대 원래 4계층까지밖에 못하는데 한 층 더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줬어요. 5계층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단지형이 그래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자, 원룸형은 말 그대로 이제 원룸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또 50제곱미터 제한이 있어요. 전용 면적이 세대당. 여기 14, 30, 50은 뭐냐? 최소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14제곱미터도 안 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룸형. 자, 30은 뭐냐? 요 30이 중간인데 14제곱미터부터 30제곱미터까지는 한 개의 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하고 부엌하고 욕실만 따로 하고 부엌하고 방을 한 개의 공간으로. 근데 30제곱미터부터 50제곱미터 약간 크죠?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원룸이지만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 기준이 이제 30이고요. 어쨌든 세대당 전용 면적은 다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그게 아파트였든 연립이었든 다세대였든. 자, 이 원룸형은 세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세 가지 형태가. 그래서 아파트도 돼요. 즉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연립 다세대는 굳이 5계층까지 완화해 줄 필요 없고 여전히 그대로 4계층 이하이면서 660 그 기준은 그대로인 거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죠.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지형은 아파트가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원룸형 아파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가 넘는 그러면 50제곱미터면 평으로 하면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하고 이 제곱미터 헷갈리면 이 제곱미터로 다 써져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미터법이니까 끝에 0 떼고 곱하기 3 하면 그게 평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100이면 끝에 0 하나 빼니까 빼고 10배에다가 3 곱하기 30평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100제곱미터면은. 자, 어쨌든 간에 요 도시형 생활주택 정리한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제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특례를 많이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첫째 어떤 특례? 사업계획 승인 원래 30채 이상이면은 주택법 적용해야 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가 기준이잖아요. 50세대가 50채 이상일 때 또 이따 이제 등록하고 사업해야 되는 기준을 공부하는데 원래 1년에 20세대 이상 공동체 20세대 이상 하려면 등록하고 사업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 도시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만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감리자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는데 요거는 사업 주체가 스스로 지정을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 보니까 이 특례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가 인정되니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택은 아닌 거죠. 이 준자가 붙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죠. 그렇지만 주택처럼 쓰이는 그런 건물. 그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스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흔히 많잖아요.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맞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숙사도 사람들이 주거 공간으로 쓰니까 준주택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만한 게 이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래요.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그 고시원도 당연히 뭘로 쓰여요? 주거공간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택은 아니잖아요. 이 고시원은 뭐냐면 규모가 크면 그게 숙박시설이에요. 원래 건축법상 분류는. 그리고 규모가 작으면 이종 건생이고요. 그런데 이종 건생이든 숙박시설 분류되든 다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보통 노인 뭐 나이 많이 드시면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잠 주무시고 거기서 밥 해 먹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원래 이제 이거는 건축법상 분류로 따지면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 그렇지만 주택법에서는 그래서 요거 다음 중 뭐 준주택이 아닌 것 이런 신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워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요 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뭐냐면요. 우리 주택법은 아까 원칙은 30채 이상, 또 예외적으로 50채 이상.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수천 세대, 수백 세대는 기본적이고 이렇게 주택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단지 안에 주택만 지어갖고는 안 되죠. 단지 내 상가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법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갖추도록 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중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부대시설이 아닌 것 뭐냐? 다음 중 복리시설이 아닌 것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부대시설의 반대말이 복리시설이고요. 복리시설의 반대말이 부대시설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게 서로 반대말은 아니죠. 말 그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이라는 거고 그 주택의 부대에 있는 시설이라는 말이지 서로 반대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복리시설 아닌 것 그러면 복리시설 4개 써놓고 부대시설 하나 껴서 이제 틀린 거 고르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부대시설 아닌 것 그러면 부대시설 4개 써놓고
복리설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단지 내에서 놀 수 있냐 없냐를 구별하시면 여러분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놀 수 없잖아요. 주차장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 담장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 도로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 설비에서 놀면 되겠습니까? 다치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놀 만한 데가 뭐 관리사무소에서는 좀 놀 수 있는 거 아니냐. 관리사무소 놀다가는 사무소장 그 관리사무소에 소장님 계셔요. 소장님은 다 주택관리사 시험 받고 되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너 여기 놀으라고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느냐고 그분한테 뺨싸대기 맞기 때문에 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러면 보세요. 다 놀 수 있는 곳에 어린이 놀터 노는 거고 단지내 상가 뭐 생맥주 마시고 뭐 미장원 뭐 다 노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복리설, 부대시설 시험에도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건축법, 주택법 굉장히 비슷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많아서 아마 공부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 오늘 강의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되잖아요. 조금 공부하실 때 힘이 드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마스터해보는 오늘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복습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